여러분은 친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떠올려봐도 토이스토리의 우디와 버즈, 곰돌이 푸, 뽀로로, 주먹왕 랄프 1탄과 2탄, 드라마 프렌즈, 퀸카로 살아남는 법, 월플라워, 섹스앤더시티, 술도녀, 멜로가 체질 이런 영화와 드라마들이 떠오르거든요. 어릴 때는 저는 정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싶었어요. 생일 파티 때도 반 애들이 다 왔으면 좋겠고 인기도 많고 싶었고 생일 선물도 많이 받고 싶었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 애들이랑 다 인사하는 그런 아이요. 그래서 반장 같은 것도 더 욕심내서 하고 애들 이끄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성격이 많이 차분해졌는데 그래도 친구에 대한 욕심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3명짜리 친구 팟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2명끼리 더 친한 것 같거나 둘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고 저 혼자 다른 학교에 가거나 저 말고 둘이서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같은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을 때 절대 나머지 1명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놓치는 이야기가 없도록 다 설명해줘야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미묘한 심리적 긴장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 우리들이라는 독립영화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 때 여자아이들 간의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되게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 때까지 이어져서 제가 한 번은 대학교에서 대인관계 집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 짧게 운영됐던 거였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서 한번 호기심에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담이라고 하면 좀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일단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여러 명이서 같이 받는 집단 상담이라는 점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각자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덜 부담스러워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느꼈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갑자기 알게 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밴드부 연습 시간이랑 과 선배랑 약속 시간이 겹쳐버렸는데 이때 과 선배와의 약속을 갔다가 밴드부 선배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아리 사람이랑 같은 과 선배와의 약속 중에 어떤 걸 우선해서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부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약속 빈도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만나서 어디까지 내 속 얘기를 털어놔야 되는지, 밤늦게까지 놀다가 가려고 할 때 꼭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나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냥 빈말을 하는 건지 그런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친한 친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서로 욕하거나 막말을 할수록 좀 친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거친 커뮤니케이션 없이 서로 예의를 차리고 품위를 차리는 건 조금 덜 친한 사이의 그런 거라고 느꼈었거든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건 그냥 우정의 형태가 다른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도 선배들이 너 단짝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갓 대학교 들어와서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단짝 같은 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 한 반에 60명씩 되고 한 과에 한 300명 정도 되고 규모가 정말 큰 과였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단짝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친해진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은 그럼 우리 과에 단짝 친구가 있냐? 단짝이라는 게 지금 없는데? 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도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 거지 그러고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공허한 질문이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친구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 보면은 박나래 씨랑 화사 씨랑 한혜진 씨랑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발 쓰고 변장하고서 파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친구 많이 모아서 저렇게 이상한 분장하고 파티도 해보고 싶고 친한 친구들 여러 명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런 희망사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은 일단 여러 명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는 데서 놀면 금방 기가 빨리고
앞에서 같이 있으면 또 잘 노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몰래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파티도 즐겁지만 그런 파티를 매일매일 많이 하는 거를 편하게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혼자 하는 여행도 충분히 재미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여행과 친구들과 하는 여행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꼭 친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정에 대한 판타지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정에 대한 판타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술도녀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술도녀 시즌2를 시작할 때 친구 한 명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머지 2명의 친구가 죄다 직장 때려치고 다 같이 산으로 들어가서 요양하는 걸로 드라마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진짜 내가 아플 때 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나 병간호 해주겠다고 같이 산으로 들어가서 요양해주고 병간호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드라마 소재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시즌 1을 볼 때는 그냥 마냥 재밌게 봤는데 시즌 2부터는 우정이라는 걸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것 안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좀 많이 숨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나한테는 왜 저런 친구가 없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시청을 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드라마들을 보고 배운 우정이라는 이미지를 친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그런 우정이라는 관계가 왜곡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본 우정 판타지물에는 뭐가 있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대인관계 집단 상담에서 만난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소위 인싸라고 불릴 정도로 좀 인맥이 화려한 것 같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고 자기는 대인관계에 대단한 고민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집단 상담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따로 식사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인간관계를 4개의 서클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분류 방법이고 누구나 다 이런 층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Relationship Circle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가장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과 같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오랜 친구들, 좀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고 거의 가족과도 같은 가까운 친구들을 그 다음 서클에 두고 그 다음 서클은 이제 좀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니면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을 때 편하게 부를 수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놀러가는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좀 캐주얼한 친구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 서클은 뭐 지인, 직장 동료, 선후배 관계 등 1년에 한 번, 2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들까지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인간관계 서클에 차등을 두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내가 모두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나 또한 모두와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나는 이 친구를 70만큼 가깝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은 한 나를 40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 친구와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해서 잡고 싶은데 나는 이 친구한테 항상 취미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정 뭐다 해서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서운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기 인간관계 서클에서의 자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주파수가 맞는 친구들을 저도 더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라는 건 꼭 한 명이랑 모든 걸 다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친구 관계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지한 인생 고민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파티나 재밌는 것만 같이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특정한 취미를 나누는 친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영역별로 더 잘 맞고 안 맞는 친구가 나뉘는 것 같아요.
맨날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서 농담 따먹기만 하다가 가끔 보면 가치관이나 이런 게 나랑 말이 더 잘 통할 것 같은 친구가 있다 싶으면 뭐 따로 약속을 잡아서 1대1로 보면 거기서부터 진짜 속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즐거운 추억이나 둘만의 대화를 쌓아 나가다 보면 그 관계도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어른의 친구 관계는 다각형. 여기 나온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친구 관계에는 모양이 있습니다. 가령 제 경우는 육각형입니다. 각각에는 공통점이 되는 항목이 있고 모든 친구는 그 어딘가의 가게에 속해 있지요. 제 경우 육각형의 각 모서리는 패션, 홀리데이, 미술, 예술 감상, 비즈니스, 취미, 나이트 라이프로 나뉩니다. 공통점이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각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패션에 속한 친구와는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거나 미술, 예술을 감상하지 않는 거죠. 어른이 되면 한 친구와 무엇이든 함께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라는 큰 틀에 한데 섞여버리면 성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억지로 맞추려다 무리를 하게 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친구, 매장을 돌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친구,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친구,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 육아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장래 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지만 육각형의 각마다 목적이 있고 거기에 속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모든 걸 맞추지 않고도 사이좋게 오래가는 어른의 친구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은 저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 그렇게 정해놓으면 각자 공통 분야가 있으므로 서로 마음 편하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는 불렀는데 나는 부르지 않았다 라는 식의 경험을 해도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 가게에 속해 있지 않구나, 단지 그뿐이니까요.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공통된 부분만 즐기는 친구 관계. 이 책에서는 그 예로 육각형을 들었지만 인간관계나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면 각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공감이 됐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요? 이 좋은 친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서운함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나한테 더 연락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연락을 했을 때 흔쾌히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더 궁금해하고 더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듯이요. 내가 어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나부터 먼저 그런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먼저 연락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 서운해하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고 문득 생각나면 바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학생 때와는 다르게 직장인이 된 이후로는, 그리고 결혼하는 친구가 주변에 좀 더 많아질수록 친구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만 해도 원래 만나기로 했던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서로 한 번씩 일정이 다 안 맞아서 벌써 약속을 3번째 미루고 있고 만나기로 했던 날짜보다 한 달이 미뤄졌어요. 한 명은 갑자기 시댁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명은 또 단체로 어디 다른 그룹의 친구들과 놀러가는 일정이 생겨서 그렇게 미뤄졌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서로 다 같이 되는 시간을 다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에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옆길로 샜는데 제가 느끼는 좋은 친구란 뭔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도 통용되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킨다.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아놓고 까먹는 일이 반복된다거나 약속 시간보다 항상 30분, 1시간씩 매일 늦거나 너무 자주 약속 날짜를 계속 바꾼다거나 하는 식의 약속을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다 보면 그냥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느껴요. 두 번째, 의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는 좋은 시간 보내고 밝게 웃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닌다던가 앞뒤가 그렇게 다르다던가, 그게 대표적으로 의리 없는 사람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공감을 잘해준다. 공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꼭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너무 힘들었겠다 라고 말로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빛 하나, 토닥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을 서로 건강하게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진정한 건강한 친구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대화하는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 너무 크게 부풀리고 과몰입되어 있어서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대화할 때마다 대화가 계속 겉돌거나 같이 있는데도 핸드폰만 보면서 정신은 저기 어디 딴 데 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대화를 한다는 거는 핸드폰은 옆에 치워놓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를 만날 때 핸드폰을 거의 안 봐요. 그냥 식당 같은 거 찾을 때나 경로 설정할 때, 길 찾을 때 빼고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거든요. 같이 있는 동안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다.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후련하고 나라는 사람을 진짜 깊숙이 이해받은 것 같고 그런 연결감이 느껴질 때 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즐겁다라는 게 꼭 놀이동산을 같이 가야만 즐거운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고 가끔 농담과 유머도 섞여 있고 진지해 보이기만 하는 그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위트를 잃지 않는 나를 웃게 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또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내 얘기를 편하게 속 깊은 얘기까지 터놓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면 듣는 사람은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좀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드는 순간 내 얘기를 편하게 털어놓기가 매우 불편한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안 좋은 친구도 있겠죠. 안 좋은 친구라고 하면 일단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를 작아지게 만들거나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반에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가 하나 앞뒤로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가깝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진짜 차가웠다 뜨거워졌다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성격 파탄자로 불릴 정도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감정 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곁에만 가면 저도 괜히 덩달아서 엄청 불안하고 긴장되고 불편하고 그랬어요. 무서울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더 이상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도 자기가 느끼는 엄청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의 반응이 너무 강렬하고 폭력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겠죠. 두 번째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입니다. 본인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하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몸에 안 좋은 걸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옆에서 불평, 불만만 잔뜩 늘어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의 정도라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입이 앞으로 삐죽 튀어나와서 맨날 인생과 세상에 불만스러운 사항들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본인이 해결해야 할 본인의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지적을 해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가 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본 내용을 얘기해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알고 또 주변 친구들의 성향을 잘 알게 되다 보면은 좀 더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와 우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 만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